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취임 한 달 뒤인 2014년 8월 초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불렀습니다. 이 전 원장은 추 전 국장에게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현금 500만 원씩, 신동철 정무비서관에게 현금 300만 원씩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허위 증빙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800만 원을 빼돌린 뒤 서울 중심부의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신동철 정무비서관을 만난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추 전 국장은 신 전 비서관에게 앞으로 매달 드리겠다며 500만 원과 3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잡지 사이에 끼워 건넸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수석은 7개월 동안 3,500만 원을 상납받았고 신 전 비서관은 같은 기간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실에 뇌물을 주고 인사상 특혜를 기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스에서 격리팀장을 지냈던 최동영 씨. 이 전 대통령과 먼 친척이라는 그는 처음으로 JTBC에게 당시 다스의 상황과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말은 다스의 전 핵심 관계자 A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인 B 씨 등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관계자들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 조사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묻더라고요. 다스 누구 거냐, MB 맞느냐, 그 당시 대세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몰라요. 저는 다스 이명박이란 게 증거가 어딨냐고, 없잖아요. 다 아시면서 물어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이명박이 했으니까. 김성호가 했지만은 김사장 회사도 아니고. 다스 직원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스 실소유주 누구냐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연말엔 이 전 대통령에게 따로 다스 경영 보고서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저것도 보고하러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으니까. 어디? 서울에. 예. 그냥 MB랑 그랬어요. 서울 간다 그러면 MB 만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손익을 짜맞춰 해마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십억 원의 돈이 사라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재고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적게는 매년 10억부터 많게는 40억, 50억까지 손익 조정을 했죠. 다스가. 그런데도 돈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는 격리팀인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최 씨는 10년 전엔 당시 새 대통령 당선이라는 분위기에 눌려 사실을 말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쯤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미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과 감찰 내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문건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동향 파악 이후 작성한 문건이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검사 출신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추 전 국장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비슷한 시기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약에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저는 명확합니다. 복직시켜주세요. 복직은 또 뭔 상관이야? 거기서 또 민원을 집어넣고 그래요. 편하게 밥만 먹지. 그건 청탁인데. 밥 먹으면서 슬쩍 얘기해야죠. 기속말로. 혹시 애로사항이 뭐예요?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인식기까지 받을 수 있다면. 오마이갓. 그러고 싶죠? 가고 싶다. 근데 그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뭐냐? 청와대가요. 평창올림픽 홍보 방법으로 올림픽 입장권 구매해서 그 인증샷을 공유를 하면 그중에 20명을 선정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을 먹고 인식기를 준다고 합니다. 우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그 인기를 이용해서 평창 올림픽에 좀 흥행을 좀 해볼까. 실제로 흥행이란 게 다른 게 없어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 올림픽 티켓이 매진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성공한 거예요. 티켓이 안 팔리면 불안한 거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정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동계 올림픽의 강국은 아니잖아요. 아, 하나 더 있구나. 쇼트트랙. 네, 그렇죠. 쇼트트랙하고 김연아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계 스포츠 강국이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은 적어. 평창 올림픽이 열린다는 건 알아. 근데 직접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일환으로 20명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할 수 있고 인식해 드리겠다. 오죽했으면 이런 이벤트를 걸겠어요. 아, 티켓 사있다. 그럴 줄 알았어? 예. 새나라 문바를 믿고 우리 새나라 청자님들 티켓 사가지고 인식해 받는 그런 영광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트 이름이 뭐죠? 헬로 평창이고요. 네이버에서 그냥 헬로 평창 검색하시거나 이게 지금 평창올림픽 홍보 사이트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꼭 티켓을 사셔서 인증샷을 올리시고 그리고 12월 15일에 추첨을 합니다. 20명. 아, 이거 나도 탐나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식사하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한다면 뭐라고 답해야 되지? 그냥 회사원입니다. 새가 날아든다 PD. 그런 이야기 안 해 나는. 팟캐스트의 문재인입니다. 아, 그거 괜찮네. 아이씨. 예매 사이트에 헬로 평창 들어가 보니까 괜찮아요. 금액도 컬링 4만 원, 스키 점프 12만 원, 6만 원, 프리스타일 스키 12만 원, 6만 원 이렇게 쭉 있고요. 피겨 스케이팅은 좀 비싸요. 15만 원부터 55만 원까지, 개회식은 150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괜찮네요. 예지간한 것들은 뭐 몇만 원대로도 예매가 가능하니까. 역시 뭐 새날의 갑부. 명종님은 보기에는 괜찮군요. 저는 개회식을 좀 가볼까. 150만 원 뭐 갈만하네요. 그 정도 가지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시계를 받는, 시계는 둘째야. 대통령과 밥을 먹는데 150만 원 정도 투자하지 뭐. 저는 그니까 사실은 전 정부가 이거를 했는데. 전 정부가 했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초기 임기에 바로 이제 이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이제 의무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좀 저희가 화가 나는 게 좀 있어요. 지난 새누리당이 이명박, 또 박근혜, 그다음에 나경원, 이건희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선정돼서 그렇지. 온갖 홍보를 해대고 결국 표를 25%가밖에 못 팔았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금 갖고 아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30% 정도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티켓이 판매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70%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폐청산하기도 바쁜데 이 티닥거리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하자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안쓰럽고요. 그러면 강원도 사람이 우리 문재인이 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잘한다, 표를 또 이쪽에 줄 것인가? 저는 여기에 또 의문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 정부의 성과이기 때문에 표를 사야 된다는 맞다. 그런데 향후에는 제발 정치인들, 지자체장들 있잖아요. 일 좀 저지르지 마십시오. 지금 스포츠 관련해서요. 온갖 그 빚을 떠안아서요. 그 시설 다 하고요. 나중에 본전도 못 빼요. 인천이 그런 식이었잖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요. 이제는 좀 허황된 꿈 좀 꾸지 마라. 이게 국가 낭비고 이게 스포츠를 한번 보세요. 누구나 돈을 안 들여도 가난한 사람도 가서 봐야 되는데 몇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하면 부자들만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대승적으로 좀 해달라. 지역에 평창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볼까요? 평창 나중에 유지 못하면 그 돈 안 준다고 또 중앙정부에 싸우고 집회하고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이 들어가면 그게 재생산이 되나요? 다 어디로 들어가죠? 대기업 손에 들어가요. 알펜시아가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고. 제발 제가 현 정부 이걸로 마지막으로 똥 닦으시고요. 지자체장들 자기 임기 그 몇 년 때 SOC 업적 올린다고 헛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적정하게 지자체의 능력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스포츠 이벤트, 국제 대형 이벤트는 사실은 왜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유명한 그 유럽 선진국 같은 데는 안 해요, 그런 거를.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만 해도 이명박 정도에서 자기들이 이제 치적 사업 같은 걸로 이제 유치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 마무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또 마무리 이것까지. 이왕 하는 거면 잘했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는 이제 평창 올림픽의 성공보다는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는 의미 있는 청와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독도새우는 꼭 나와야 된다. 네, 이거 조건이다. 좀 보고 싶다. 저는 김정숙 여사가 직접 담근 그 곶감. 전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내일부터 1인실이 들어가야 됩니다. 20명 너무 작아요.
아, 진짜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20대 1로 밥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1대 1이 아니라. 아, 그래도 그럼 한 세 차례. 대통령께서 식판을 들고 이렇게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아니, 세 차례 하면 되죠. 왜 이렇게. 거기요,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늘려라 좀 60명이나 100명. 소문을 들어보니까 청와대 구내식당 반찬이 별거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만찬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아, 그렇다. 만찬이 돼야 된다. 저 구내식당 가가지고 먹는 식판을 나눠 먹는. 몇천 원짜리 밥. 그런 식사, 그것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 우리가 못 먹는 시대는 아니니까. 아니, 근데 당신들은 다 지금 시기가 탐나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같이 밥 먹는 게 탐나지. 라고 얘기하고 시계가 탐난다라고 쓰고. 그리고 인증샷. 청와대에서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못 한다던데. 촬영 금지 구역이라. 예, 거기는 애지간하면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촬영팀이 찍어서 보내와요. 예, 아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2만 원부터 있어요. 입장권이. 그러니까 부담 없으니까 우리 비인기 종목이 싸거든요. 인기 종목은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만석돼요. 인기 종목은. 비인기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좀 새날 애청자들이 20명이 전부 새날 애청자. 이거 재밌겠는데? 괜찮네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밥 먹는 스타일로 성격을 볼 수가 있다네. 빨리 먹는 사람, 천천히 먹는 사람, 먹을 때 소리 내는 사람, 먹기 전에 다 썰어놓는 사람, 한 가지 음식에만 집착하는 사람, 이것저것 섞어 먹는 사람,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 이게 그 성격이 드러난대요. 그 이야기 잠깐만 하고 이제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네,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빨리 먹죠. 그걸 이제 먹고 사는 집이 바빠서 워낙에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을 줄이다 보니 빠르게 먹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저도 빨리 먹는 거죠. 굉장히 빨리 먹죠.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가능한 멀티태스킹형? 맞는 것 같아요. 좋아요. 천천히 먹는 사람. 딱 전데요. 음식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먹기 때문에 순간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생각 없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중심적 성향에 고집이 세고 견고한 측면이 강하다. 빙고! 맞네. 저 고집이 센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고. 다음에 먹을 때 소리 내는 사람. 우리 형님이 어렸을 때 소리 내고 먹다가 엄청 욕을 드신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 전혀 소리가 안 나잖아요. 다른 사람이 신경 쓰지 않고 직관적이면서도 직선적인 면모도 강하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타인으로부터 경우 없거나 예외 없다는 소리도 듣는다. 그렇지. 이게 예술가형이네, 그죠? 다음에 먹기 전에 다 썰어놓는 사람. 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가스 같은 거 다 썰어놓거든요. 전략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 강하다.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뭘 아낀다의 뜻이 아니고 전술 전략할 때 전략. 네, 큰 꿈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며 이건 맞는 것 같네요. 그 꿈이 성취될 미래를 학수고대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현재의 현실에서는 고군분투하는 성격이 강하다. 한 가지 음식에만 집착하는 사람. 융통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업무에 있어서 과업 지향성일 가능성이 높고 체계적이고 세세해서 업무 집중도가 강한 반면 변화를 싫어하고 한 가지 길로만 가려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원들과 종종 문제를 겪기도 한다. 이것저것 섞어 먹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 있어 새로운 모험을 좋아하고 실험 정신이 강하다. 외향적인 성격 덕분에 친구들과 끈끈한 유대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책임감도 강하다. 근데 나는요, 한 가지 음식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고요. 섞어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지? 개판인 거죠. 뭐. 그러면서 빨리 먹어 심지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잡탕인 거죠. 왜 그 뷔페를 가면 그중에 비싸다는 거 다 먹고 오고 그런 성격이지만 나는 맛있다고 느끼는 거는 그걸 위주로 계속 먹는 성향이 좀 있어요. 저는 새로운 걸 한번 먹어보는 성향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실망을 하는 음식들이 많죠. 근데 마지막에 나온 이 유형은 제목만으로도 그 사람 성격이 나와.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질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그들이 알고 싶어하고 그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다면 새로운 모험도 물불 가리지 않고 감행하는 스타일이다. 좋게 표현해줬군요.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닌가? 동감들 안 하시네. 저도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약간 좀 밥 먹는 것만 보면 약간 머슴과예요. 맞아요. 막 차려놓고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배고프면 그냥 후다닥 먹고 말자 일하자 이런 거야. 맞아. 잡놈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래 노비 출신들이 선조가 노비였을 확률이 높은데 5분 안에 밥 먹는 거 끝내기 뭐 이런 거. 옛날에 그 고봉밥. 그렇죠. 남들한테 한 숟갈이라도 뺏기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 노량진의 도시락과 라면이 최고의 반찬이에요. 그거 내가 증언할 수 있죠. 이제 예전에 시원하대. 그 녹음실 이제 빌려서 했던 시절에 항상 녹음이 끝나고 나면
라면과 김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렇지. 지금 새벽에 5시, 6시에. 근데 그러니까 원래 머리 쓰고 말하는 게 굉장히 탄수화물 소모가 많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배가 고파.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한 거지. 그 시장을 반찬으로 해서 라면과 김밥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던 사건이에요. 의제로 안 올려놨었는데,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쪽에서 총격이 날라와서 수술은 뭐 잘 끝났다고는 하는데, 행사가 불투명한 정도의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 병사가. 그런데, 경고 사격을 왜 안 했냐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계속 생겨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상 귀순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초병들이 조치를 잘했다는 유엔 사령부 평가가 있지만 교전 수칙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되니까 한번 물어봤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총이 날라오는데 왜 이쪽에는 안 쐈냐 이거죠. 일단 요지는. 근데 총을 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좀 설명을 하면 일단 공동구역 내에서는 총을 못 쏘게 돼 있습니다. 양쪽 다. 그리고 총을 지참을 할 때 자동화기를 쉽게 말하면 지참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권총만 휴대하게 돼 있죠. 예,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논쟁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논쟁이 이 총을 우리를 향해 쏜 게 아니고요. 자기 병사가 귀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쐈단 말이죠. 이 논쟁이 이제 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잘했냐 못했냐라는 논쟁이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인 견해로는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 잘했다. 굉장히 국방부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했다 이런 겁니다. 계속 이제 논쟁을 야당 중심의 이제 정북몰이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공론화 시키는 건데, 그 다음에 이 교전과 관련한 명령도 우리 군한테 있지 않습니다. 유엔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저는 높게 평가한 게 뭐냐면 북한군 총탄에 맞는 북한군 병사를 장교가 포복으로 가서 구출하는 장면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규칙은 굉장히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봐도 대응을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JSA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 군인들에게 내려진 이야기는요. 은신하라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현장으로부터 철수하라. 그러니까 요 철수해서 은신해라. 이게 첫 번째였다고 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냐.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교전수칙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여기는 군사분계선이 아니에요. JSA는 판문점은 군사분계선이 아니라 회담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전을 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수 언론들에서 주장하는 게 처음 총성이 들리고 나서 16분 동안 우리나라는 뭐 했냐 군대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총성이 들리고 나서 귀순한 병사를 16분 후에 구조하게 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3시 15분에 총성이 들리고 JSA 한국군 경비 대대장인 권영환 중령이 54인데 이 사람이 전방을 살피고 나서 이거 전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판단이 뭐냐면 북한군에서 증원병력이 수십 명이 몰려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고요. 여기에서 대응사격하면 전쟁이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중령이. 그랬고 처음 해안 조치가 우리 군인들을 권총 대신 KT소총과 방탄복, 방탄헬멧을 갖추게 하고 병력을 길목에 배치했대요. 그러니까 넘어오면 교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목을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감시 장비를 돌려보니까 그때서야 북한군 병사가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중령이 부사관, 하사관들 중에서 2명을 데리고 직접 낮은 포복으로 가서 북한군 병사를 구조해낸 건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기가 막혀요. 왜 부하들을 보내지 않았냐고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마 아이들을 보낼 수는 없었다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간 거예요. 중령이. 하사관 2명을 데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해서 이 권중령은 사실은 이때 이 상황을 관리한 능력을 보면 군장감이에요. 여기 교전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그리고 부상 입은 북한군 병사를 일반 사병들이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있는 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데리고 왔다. 물론 비효율적이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장교가 움직이고 하사관이 움직였다. 사병을 보내지 않고. 근데 이 사람은 사병들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병들을 보내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가서 구조해낸 거거든요.
그래서 16분이 걸린 겁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높이 평가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뭐냐면 AK 소총으로 북한군이 자기 군사 분계선을 넘으려고 하는 그 자기 군을 향해 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자동 소총으로 다시 대응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군도 그러면 자동화기를 공동구역 내에 갖고 있었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이후에 국제사회에 또는 아까 말했던 정전으로 가는 데 있어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명석하게 판단했다는 겁니다. 주의계통이. 만약에 여기서 교전을 했도록 한다면 오히려 북한한테 발목을 잡힐 수 있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제사회 니네들도 자동화기 들고 있었네? 그럼 뭐야 이게? 공동구역 아니네?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해담의 문제도 있는 거고 이 해담에서 그러면 뭐 안전한 게 아니네? 자동화기까지 배치시켜놓고 무슨 놈의 평화회담 한다고 거기다 그 짓을 만들어놔? 이렇게까지 비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쟁을 자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걸 봤어요. 처음에 북한군 병사가 넘어오고 총탄 맞았다고까지 이야기 들었을 때는 참 남북관계가 앞으로 더 꼬이겠다 이 생각 먼저 했었거든요. 그런데 북한에서 병사가 넘어온 것은 이 정권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부적인 문제잖아. 북한의 문제죠. 네. 네. 근데 요거를 잘 수습을 하면 이게 어쩌면 남북 평화 쪽으로도 갈 수가 있는 상태로 갈 수 있어요. 남한의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북핵 어떤 그 요리사 뭐 이런 개념으로 북핵을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입장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북한과 만약에 교전이 났다고 하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이상하게 꼬여버리는 거거든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거였죠. 그러니까 교전 수칙 이런 것도 모르고 뭐 공동 경비 구역의 어떤 상황이라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왜 총알이 날라오는데 대응 사격 안 했어? 그러니까 무능해.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응 사격 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쟤들 입장에서 쟤들 입장에서 엄청 좋았죠. 그게 국지전이잖아요. 했으면 했다고 까고 안 했으면 남북 관계 개선 안 할 거고.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세요. 예. 이명박근혜 정권의 가장 중요한 대북 관련 군사 행동은요. 선조치 후보고였어요. 먼저 쏴라.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푸사에 어떤 글을 올리셨어요? 푸사에 하기 좋은 멘트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 가깝다는 것은 거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극복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괜찮지 않을 때 하는 말, 괜찮아. 세 번째, 씨앗, 너무 애쓰지 마. 너는 본디 꽃이 될 운명이니. 괜찮죠? 네 번째, 조금 늦는다고 속상해하지 마. 다섯 번째, 기억하라. 너는 눈부시게 아름답다. 여섯 번째,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일곱 번째, 한 명의 신뢰할 친구는 불성실한 친척보다 낫다. 에우리피데스. 네, 지금 어떤 말이 여러분에게 어울리실까요? 안녕하세요.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진행의 박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나님? 예, 저는 푸사에 자주 썼단 말이 있습니다. 그냥, 점점점. 그냥? 예, 그냥.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나를 좋아해? 왜 그거 해? 거기에 가장 적당한 답이 그냥이라고 해요. 제 생각은 그거예요. 그냥 하는 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냥? 마차님은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차고요. 네. 저희 푸사는 보이국사. 보이국사? 네. 남을 국사로 대우하면 자기도 국사 대접을 받는다. 오, 좋은데요? 오. 마차님 어록이네요. 한쌤 먼저 부르려고 했었는데. 안녕하세요, 한쌤. 상념에 잠겨 지하철을 타고 온 한창섭입니다. 네, 바퀴 여러 개 달린 거. 자, 시간에 맞춰오는 거. 한쌤은요? 어떤 멘트가 어울릴까요? 그냥 말이 없어요. 아, 말이 없이? 네. 요즘 친구들 보면 자기 사진 매일매일 바꾸잖아요. 그 웬만한 SNS 포사는 전부 다 세월호 리본으로 돼 있거든요. 네. 세월호 사건 났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잊지 않겠다 약속들 했잖아요. 네. 리멤버 0416 뭐 이런 거. 근데 어느 순간에 1년, 2년 지나면서
많은 푸사들에서 세월호 리본이 사라졌어요. 그 중간에 처음에는 세월호 리본으로만 대부분 하고 계시다가 나중에는 자기 얼굴과 작게 세월호 리본을 같이 겸해서 올리다가 지금은 세월호 리본 달고 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근데 방송으로도 세월호를 계속 다루는 입장에서 그때 그 심정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에 푸사를 앞으로 바꿀 생각은 없어요. 근데 굳이 내 마음을 표현하자면 이제 푸사를 또 다른 측면에서 좀 해석하자면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네. 사람들한테 누군가가 내 상태.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것이 그렇게 뭐 썩 익숙하거나 좋아 보이지도 않고 그냥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사나 봐요. 흔들림 없는 사람이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 감정을 푸사에다가 뭔가 막 집어넣는 게 상대방을 좀 불안정하게 보이는 요소가 있거든요. 내 마음 좀 알아줘. 나 지금 슬프단 말이야. 나 기쁘단 말이야. 나 지금 안타깝단 말이야. 화났단 말이야. 이거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좋은가.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뭔가를 막 자꾸 바꿔서 자기 기분을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그닥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마차님도 그러세요? 푸사? 그대로 가는 거예요? 네. 저도 그냥 좀 잘해주면 자기가 당연히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줄 알고 좀 그런 사람들을 보라고 그렇게 보이국사라고 올려놓은 거예요. 전문가들이요. 세대와 성별을 막론하고 이 카톡 프로필에 열광하는 이유를 관심에서 찾는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는 카카오톡 프로필은 사진과 메시지를 수시로 바꿔서 상대방에게 보여줄 수 있는데 이런 특성이 자신의 모습을 끊임없이 드러내고자 하는 요즘 사람들의 욕구와 맞물려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리고 기존 SNS는 피드백에 대한 압박이 크잖아요. 반면에 카톡 프로필은 사람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수치화돼서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신의 감정을 가감없이 보여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수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푸사를 그렇게 자주 바꾸나 봐요. 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제 카톡의 푸사애가 주여 내가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전 게을러서 그런 거예요. 그냥 안 바꾸고 인내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가. 너네가 알아서 해석해. 그냥. 자, 우리 지난주 영화 안소영 주연의 에마 부인 함께 했습니다. 영화 방송 나가고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는 훨씬 더 폭발적 반응. 왜 그러냐면 이제 아이템 선정함에 있어갖고 다양하게 해보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건데 에마 부인은 사실 저희 세대 같으면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오히려 성인이 됐을 때보다 유년 시절 또는 청소년 시절에 대단하고 호기심 있게 봤던 것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자분들한테는 그게 그런 거였었나 봐요. 에마 부인 하면 잊어버릴 수 없는 어떤 제목으로도 영화를 보진 않았더라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에마 부인을 그냥 보실 수가 있어요? 성인 인증만 하면. 네. 근데 그걸 누가 보냐고. 더 센 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학문학적으로 영화를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보는 거지. 실제로 그렇게 큰 매력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정말 극장 매표의 원액에 나이 숨기고 들어가서 봤던 사람이 수십 년 만에 자기 추억을 되새기려고 보는 정도. 뭐 그런 게 아닐까요? 저도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는 영화를 하면서 푸나님한테 배웠습니다. 정말 이런 야한 영화, 이런 걸 갖다가 웃으면서 부끄럽게 얘기하면 부끄러워지는 거고 당당하게 얘기하면 항문이 되는 거다. 당당해져라. 저 이제 이런 야한 영화 당당하게 따라하고 같이 볼게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연세대 마광수 교수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네.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이렇게 소설을 써가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지탄을 받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게 또 법정까지 갔는데 저는 그게 사실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꼭 교수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 꼭 어떤 성적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쌍스럽고 약간 좀 태폐적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네.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아시다시피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사람들 직업군을 보면 연구직이 제일 많아요. 연구직이요? 네, 제일 많고 전에 우리 PD님도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어떤 직업에서 쌓이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어떤 그런 데를 가면 굉장히 더 난잡하고 더 조잡해요. 상대를 또 배려하지 않고. 최근에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 걸리신 분이 현직 판사. 아이고. 네. 참. 그 아버지가 또 국회의원이었다면서요? 자유한국당의 현직 국회의원입니다. 현직입니까? 예. 네. 예. 공부만 잘하면 뭐 하냐고요.
자, 영화로 배우는 인문학, 영인아가 선택한 15번째 영화. 미리 겨울의 풍경을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얀 설원을 배경으로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아주 좋은 여러분의 첫사랑을 떠올리게 하는 영화입니다. 이와이 슌지 감독의 러브레타. 줄거리 함께 하시죠. 영화는 하얀 설원에서 와타나베 히로코의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했던 연인 후지 이츠키가 죽은 지 3년. 그의 약혼녀 와타나베 히로코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하죠. 산에서 조난당한 이츠키. 추모식 날 히로코는 중학교 졸업 앨범에서 지금은 사라진 그의 옛 주소를 발견하고 그리운 마음에 안부를 묻는 편지를 띄웁니다. 영화 러브레터는 후지 이츠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재밌게도 후지 이츠키라는 사람은 2명이 있습니다. 여자와 남자, 동명이인. 이름이 같은 이 둘은 같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반 친구들에게 놀림을 많이 받았죠. 여자 후지 이츠키는 남자 후지 이츠키를 기억할 때 놀림을 받던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애인 관계도 아니었고요. 흔히 말하는 썸을 탄 관계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기억이 나는 사람이 아니지만 이 한 통의 편지가 그녀로 하여금 같은 이름을 가진 그를 기억하게 합니다. 와타나베 히로코, 여자 후지 이츠키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이에요. 그녀는 남자 후지 이츠키의 옛 애인입니다. 남자 후지 이츠키는 몇 해 전 산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그를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녀는 우연히 그의 앨범을 보고 그 앨범에 있는 후지 이츠키의 주소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오타루에 있는 여자 후지 이츠키에게 갔습니다. 와타나베 히로코는 천국에서 편지가 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사실 그 편지는 멀리 사는 이츠키에게 갔고요. 그리고 답장이 옵니다. 아직도 이츠키를 잊지 못하는 것 같아 아쉬워하는 현재의 그녀의 애인은 그런 그녀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둘은 그 주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알게 되죠. 답장은 천국에서 온 것이 아니라 같은 이름을 가진 여자 이츠키가 보낸 것이라는 것을. 또 후지 이츠키를 만나러 갔다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기사는 그런 말을 합니다. 방금 내려준 분과 너무 닮았다. 여자에게 관심 없었던 히로코의 연인 후지 이츠키는 첫사랑의 이미지와 닮은 자신과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에 사뭇 배신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남자 이츠키의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을 여자 이츠키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계속해서 편지 주고받기를 이어갑니다. 어린 시절의 남자 이츠키는 잘생기고 말이 많지는 않지만 장난기가 많은 아이였어요. 커플 도서부장으로 뽑힌 그들은 도서관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아무도 읽지 않은 책을 빌리곤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해당 책의 도서 빌린 목록 카드 맨 위에 혼자 덩그러니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있는 많은 책들에는 후지 이츠키라는 이름이 새겨집니다. 시간이 지나 여자 후지 이츠키는 히로코와 편지를 주고받다 오랜만에 학교에 들릅니다. 그러다 자신을 기억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학교 도서관에 들렀는데 후배들이 이름을 듣고 너무 반가워합니다. 후배들 사이에서는 후지 이츠키 이름이 새겨진 도서를 찾는 것이 하나의 게임이 되어 있었고요. 주인공이라며 후지 이츠키를 바라보며 너무너무 반가워했습니다. 남자 이츠키는 어느 날 여자 이츠키의 집에 찾아옵니다. 불쑥 찾아가 책 한 권을 건네주죠. 책의 이름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입니다. 책을 선물한 것은 아니고요. 자신이 빌린 책인데 사정이 생겨 자기가 반납을 못하니 대신 해주라는 거였습니다. 당시 여자 이츠키는 감기가 악화돼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하셔서 학교에 못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남자 이츠키는 전학을 갔습니다. 그 구들은 서로 만나지 못하죠. 마지막 가슴이 아파 붙이지 못한 편지에는 반전이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 후배들이 찾아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책을 전해주면서 이츠키가 써내려갔던 그 이름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 깨닫게 되죠. 이츠키의 연인이었던 히로코가
남자 이츠키가 좋아했었던 여자 이츠키의 기억에 투영돼서 써내려가는 과거의 묵시록이라고 할까요? 히로코의 편지를 통해서 이츠키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게 된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지만 지금 봐도 충분히 감동받을 수 있고요. 아주 좋은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겐키 데스까? 러브레터가 한국에서도 굉장한 반향이 있었어요. 일본 영화 치고는 좀 이례적인 거였고요. 네. 우리가 일본 영화 한번 다룬 적이 있었죠. 네. 쉐리 댄스. 쉐리 댄스. 예. 근데 지금 러브레터가 한국에서 다시 리메이크 된다고 합니다. 아. 근데 이 영화의 한국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영화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바로 김어준의 연인 인정욱 작가. 아, 그래요? 네. 그렇군요. 기대됩니다. 근데 이거는 영화가 나와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기획 단계에서 뭐 누가 이걸 집필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영화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 아닐 거라고 봐요. 왜 그런지 이거는 투자라든 이런 걸 받기 위해서 어떤 기획 단계를 미리 발설하는 그런 건데 투자를 못 받으면 결국 영화 못 만드는 거죠 뭐. 이 영화는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도 굉장히 놀라운 흥행 성적을 올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요, 해방 이후 최초로 정식 극장 개봉한 첫 번째 일본 영화라고 하네요. 1999년 11월. 뛰어난 영상미와 소녀적 감수성과 스토리가 특징입니다. 우리 마차님이 오겐키 데스까 한번 부르면 굉장히 어릴 것 같은데요? 실제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유행이었어요. 제가 1, 2학년 때 이 영화가 개봉을 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네. 이 영화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아니 일본 영화가 굉장히 뭔가 터부시 되고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때부터 미친 듯이 일본 영화와 일본 애니메이션을 그리고 일본 책을 열심히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 계기가 됐군요. 네, 학교 도서관에서 일본 문학에는 거의 한 80% 책을 다 읽었어요. 와, 그때 정말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일본이라고 한 나라에 문화적 갈증 이런 게 좀 있는 게 있거든요. 지난 방송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했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사람들은 스포츠 섹스 스크린에 열광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일본 영화는 우리가 이제 러브레터가 첫 개봉이었다고 할 정도로 일본 영화 자체를 한국에 상영 못하게 했던 법들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 이후에 어떤 문화적인 종속 관계 뭐 이런 또 양국 간의 국민적 감정 때문에 못하게 하다가 일본 영화를 받아들이고 한 게 민주정부 때예요. 김대중 정부 이후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일본 영화가 생각보다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영화적으로 수준이 높은 나라예요. 근데 일본이 그 막대한 자금으로 일본 영화의 수준을 높여놨는데 한국이 그걸 따라잡아서 완전히 넘어서 버렸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본 영화들이 헐리우드에서도 굉장히 각광받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동북아시아, 아시아에서의 그 영화로서는 한국이 이제 최근에 가장 높은 정점을 찍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부산영화제라든지 등등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예전에는 홍콩과 더불어서 한국 아시아 영화의 두 양대 축이 인도, 홍콩, 일본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이게 보면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문화적으로 영화라든가 이런 거는 수입을 못하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일본 가수라든가 배우들도 전혀 우리가 초대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뭐 성문 종합영어라든가 아니면 수학의 정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법률 그런 서적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일본 걸 다 번역해서 그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 문화가 또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잔존해 있던 것들이. 근데 이런 스크린이라든가 가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철저하게 못하게 했던 부분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근데 그렇게 개방을 해놔도요, 이제 스크린 코드 비슷한 걸로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숫자는 막아놓는 방식으로 처음에 개방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국인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요. 마치 FTA를 했더니 우리가 미국 상품을 안 써버리니까 미국이 적자가 나는 것처럼 일본 문화 한때는 계속 닫아놓고 있을 때는요, 방송사에서 무슨 열풍이 있었냐면은 일본 프로그램 포맷 베끼기. 베끼는 게 가능해지는 이유가 서로가 교류를 안 하니까 몰라요, 사람들이. 그러네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베껴다가 한때 유행했던 게 90년대 중반, 후반 이런 때까지였는데 어느 정도 일정 정도 개방을 시켜놓고 났더니 사람들이 관심이 별로 없는 상태. 그리고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한류라고
한국 배우들이나 영화를 더 좋아하게 되는 상태. 그런 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도안았을 때 반일 감정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밀어내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막았었다는 거죠. 윤사마 정말 일본에서 한류가 굉장히 히트를 쳤잖아요. 윤사마 대단했죠. 이명박 정부 때 당신은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런 그 유행어가 좀 고대에서부터 번졌잖아요. 굉장히. 그렇죠. 예. 그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게 오겐키 데스까 여기에서 그 아이디어를 따온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잘 지내고 있어요? 뭐 이런 정도의 질문이잖아요. 예. 그 벌판에 가가지고 여자 주인공이 설원회의에서 그 오겐키 데스까 그러니까 산에서 죽은 그 남자친구에게 일종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울림이 영화로 보는 것보다 제가 이 장면을 다른 방송에서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네. 소리로 들으니까 그게 더 애절한 거예요. 오겐키 데스까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리고 이제 이게 우리나라의 CM으로 들어온 게 부자 되세요 하고 나온 거 있잖아요. 카드 선전. 거기서 다 이렇게 아이템을 따왔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 영화가 히트하고 나서 그때 배우 김정은 씨가 빨간 산타 뭐 모자 같은 거 이런 걸 쓰고 설원위에서 여러분 부자 되세요. 했었던. 거기서 모티브가 나왔군요. 네. 그 모티브하고 비슷하죠. 그죠. 오겐키 데스까 와타시와 겐키 데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천국에 있는 거기가 국도가 돼서 사람이 받을 수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죽은 연인한테 편지를 보냈는데 뜻밖의 답장이 온 거예요. 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보낸 것도 이상해. 일단 좀 이상해. 그러니까 오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기 마음을 보낸 거죠. 근데 답장이 왔고 이게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현재 연인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가 국도가 됐을 텐데 국도에 어떻게 편지가 갔지? 그리고 집에 우편함이 있을 텐데 명패가 있을 텐데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거기로 전달이 되지? 그러면 거기에 그 사람이 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추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을 증명해봐라. 그랬더니 그 우리나라 주민등록증처럼 복사해갖고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이름이 똑같은 거야. 동명이인인 거야. 그리고 갔죠.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혹시 뭐 이야기 좀 세보죠. 이런 네. 이야기는 사랑 이야기잖아요. 네. 그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사귀었던 사람들이 최소한 몇 명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중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는 살아는 있을까 궁금한 사람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잠깐만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던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정말 20몇 년 만에 한 2년 전에 만난 거죠. 초등학교 때 저의 첫사랑이죠. 저희가 초등학교 바로 내려오면 골목길에 이렇게 주택가가 쫙 있었는데 저희 집이 두 번째 집이었고 그 친구 집이 첫 번째 집 2층이었고 저희 집이 1층이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왔다 갔다 했는데 남자친구 그다음에 이제 저 이렇게 있으니까 서로 말을 못하고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봤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걔네 학교도 가가지고 구경시켜주고 이랬는데 그 이후로 딱 연락이 끊겼어요. 끊기고 같은 지역에 살았는데도 이제 뭐 다 올라오시고 이래버리니까 연락이 끊겼는데 20몇 년 만인가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갔네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갔는데 그 친구가 안 온 거예요. 그리고 실은 그 중간에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해서 왜 그런 뭐 동창회 찾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I love school. I love school 뭐 이런 것도 해봤는데 이름이 전혀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때 무슨 회계사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뭐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건가? 막 이제 이런 생각도 했었죠. 초등학교 동창회 딱 갔더니 걔만 안 나왔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회장이 누구 궁금한 친구 있니? 말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얘기했더니 수학학원 원장님이 되셔갖고 강의를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모임 있을 때 늦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 만났네요. 이번에 해피엔딩이네. 네. 해피엔딩. 새드 엔딩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만났어요. 있잖아요. 시작은 이런 건데 초등학교 시골 동창들 모임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인터넷을 엄청 일찍 시작하고 잘했던 내가 네. 친구 2명과 프로젝트를 해요. 걔 2명이 다 한 명은 SK였고 한 명은 KT 다니는 친구들이었는데 지금처럼 개인정보가 중요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 하나 만들고 많지도 않아요. 한 대상자가 한 70명 정도? 1, 2반 합쳐가지고 네.
그 친구들 모으는 과정 속에서 다 모았어요. 그러니까 막 전화번호, 지역, 그 사람 이름 뭐 등등 막 집어넣기 시작하면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걸로 KT하고 SKT 직원들만 동원하니까 전화번호가 바로바로 나오는. 대부분 다 모았는데 그때는 위법이 아니었어요. 오해들 하지 마시고. 근데 그 중에 친구 2명이 죽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또 30대 이거 막 그래갖고 너무 빨리 죽었는데 교통사고로 죽은 친구 1명, 네. 병으로 죽은 친구 1명. 그래서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로 누군가는 죽는구나. 근데 이런 걸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사는 거잖아요. 그쵸. 얼마 전에 김주혁 씨가 돌아가신 것도 유명한 분이니까 국민적으로 대부분 다 아는 사건이 됐지만 일반 사인들은 어떤 사연에 의해서 교통사고나 병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죽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한때는 굉장히 친한 친구였거나 연인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몇 년 전에 죽었대 이런 소리 들으면 약간 멍한 경우 있잖아요. 그게 사람과의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시사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 다 알고 지내려면 약간 강박관념으로 온갖 경조사에 다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 관계의 끈을 안 놓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한 2년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핸드폰에 있는 전화 연락 안 하는 사람들 전화번호 다 지워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정리를 이 사람들하고 다시 연락할 일은 없겠구나. 그 과정 속에서 저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관계에 막 얽매여가지고 그것들이 그냥 추억으로 남아있으면 되는 거지. 계속 끈을 길게 만들어서 누군가하고는 닫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보다 딱 필요한 정도의 사람들과만 관계를 하고 있다가 한 10년 후에 그때 누구누구 죽었다더라 그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과정이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친구를 만나는 그런 열정을, 에너지를 지금 기존에 갖고 있는 나의 이제 인맥들, 친구들을 더 이렇게 잘 관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동안 뭐 너무 오래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은 생각의 정리처럼 가지치기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애들 다 찾았어요. 다 뒤져가지고 찾아서 네. 그 애들이 내가 찾은 거를 모를 수도 있지만 나는 걔네가 뭘 하는지 궁금해서 찾았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추억이라던가 보고 싶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나보다 잘 나가나? 어머. 이상하시네. 그래서 잘 나가면 배 아프고. 재밌다. 네, 못 나가면 네, 저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 저는 그 정반대로 그래서 신경 끄고 사는 거거든요. 실제로 막 배 학교 다닐 때 뭐 라이벌이었거나 사귀다 헤어진 연인이거나 알아서 뭐해 알면 뭐해 이 생각이 드니까 아예 지워버리고 사는 스타일이에요. 왜 여기라는 근데 이 방송 들으면 연락 달라고 하셨어요? 아 그건 약간 좀 다른 문제죠. 그건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의 재미로 이야기한 거고 사실 만나서 무슨 할 말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사는 거. 네, 맞습니다. 추억을 먹고 살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추억을 먹고 살면 노인이고 꿈을 먹고 살면 젊은인데 아직도 꿈을 만들어야지. 무슨 추억을 먹고 살아요. 오게키 데스까? 와타시야 겐키 데스. 저 동창회 그때 회장이 저한테 전화해서 처음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전화를 하니까 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너 이름은 알겠는데 그래 너 왜 전화했니? 했더니 일단은 나 보험사 안 다니고 다단계 아니고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아, 낯선 사람한테 전화 오면 그렇게 시작이 돼요.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여보, 무슨 술을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콩나물국 끓이는 것도 이제 지쳤어요. 내가 지금 성과평가에, 진급에, 야근에 술 안 먹게 생겼어? 나가! 그래서 비아바이오텍이 개발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너피스 릴렉스 프로젝트를 하십시오. 간에 피로물질이 생기는 이유와 그런 물질을 어떻게 하면 잘 배출할 수 있을까 연구하던 끝에 간 재생활동 시간이 숙면 시 최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잠이 보약입니다. 숙취 해소와 숙면 그리고 릴렉스 일석삼조 이너피스 잠을 잔다는 뜻의 ZZZ 릴렉스닷컴. 와, 좋은데? 영화 얘기로 다시 와서요. 감독이 굉장히 유명하죠. 이와이 슌지 감독, 1963년생이시고요. 제가 찾다 보니까 또 혈액형까지 나왔네요. O형이네요. 87년에 요코하마 국립대학에서 미술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음악 비디오와 케이블 TV에 관련된 일을 시작했고요. 1993년에 연출한 텔레비전 드라마인 만약, 불꽃놀이,
아래에서 볼까? 옆에서 볼까로 큰 주목을 받게 되는데 이 작품 이후 다시 편집이 돼서 1994년에 이 작품이 극장판으로 상영되기도 했고요. 또 같은 해인 1994년 이와이 슌지는 단편 영화 언두를 연출했고 1995년에 첫 장편 영화 러브레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1인 2역으로 출연한 나카야마 미오와 어린 시절의 여학생 이츠키 역을 맡은 사카이 미키까지 굉장한 스타덤에 올려놨습니다. 1인 2역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 감독의 작품을 보니까 밝은 톤의 작품, 또 어두운 톤의 작품 두 가지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하나와 앨리스, 4월 이야기 보셨어요, 마차님? 4월 이야기. 네, 이와이 슌지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은 다 봤네요. 러브레터가 밝은 쪽에 속하고요. 릴리 슈슈의 모든 것, 언두 등은 좀 어두운 쪽에 속한다고 얘기하고요. 러브레터는 정말 화이트 이와이의 대표작입니다. 나카야마 미호 70년 1월생 1인 2역을 완벽하게 소화를 했는데 정말 역대급으로 사랑스러웠던 여주인공인데 이 러브레터만한 작품이 그 이후에는 없었네요. 네. 이분이 남편이 치지 히토나리라고 냉정과 열정 사이 쓴 작가예요. 아. 그래서 결혼해서 바로 프랑스 가서 살았죠. 네. 재밌는 건 얼마 전에 했던 살인의 추억. 네. 살인의 추억은 일본 사람들이 가장 충격 먹었던 한국 영화고요.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을 보고 한국이 일본 영화를 뛰어넘었구나라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받아들였던, 그러니까 실제로 첫 개봉작이기도 했고, 그냥 그건 첫 개봉된 게 아니고요. 일본에서 히트도 많이 했고, 한국으로 들어가면 히트할 거라는 것을 상업적으로 분석이 된 상태에서 들어온 거예요. 일본 문화가 개방되고 나서. 그러니까 러브레터와 살인의 추억이 서로 맞교환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쌤, 사랑에 있어서는 만남과 이별이 있다면 또 삶에 있어서는 죽음과 이별이 있잖아요. 네. 러브레터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러브레터는 이제 사랑과 삶 모두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발단이 이치키의 이제 죽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죽은 연인을 생각하면서 설원에 누워서 사색에 잠긴 히로키의 모습 속에서 때 아닌 잠자리가 얼음 속에서 죽은 채로 반듯하게 죽어있는 모습과 흡사하잖아요. 결국 설산을 등반하다가 죽은 자기의 연인 그 이치키의 모습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이치키의 집에 있는 앨범에서 주소를 적는 것은 히로키는 죽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부여잡고 싶은 처절한 그런 행동이죠. 결국 동명이인과 편지를 주고받는 결과를 낳지만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통해서 상처와 아픔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이 와타나베 히로키는 죽은 이치키를 잊지 못해서 그와의 연결점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이치키는 아버지의 죽음을 애써 외면하면서 자신도 어느덧 아버지의 죽음의 길을 걷게 되죠. 히로키가 남자친구와 설산에 와 보고서야 이치키의 죽음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심리학에서 거울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거울 기법이 뭐냐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남이 자신의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걸 보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말에서야 이치키가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은 같은 반, 같은 이름이었던 이치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바로 우리 영화의 제목이었던 러브레터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이 건축학 결혼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에 머물면서 마주치지 못한 채 홀로 빛나는 그러한 순간들의 아름다운 시간은 지극히 짧지만 그의 흔적은 도처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겨진 사람들은 그 흔적들을 회상하면서 온기를 느끼며 깊은 회상에 잠기죠. 그래서 폭설위에 남겨진 생명이 끊긴 잠자리의 쓸쓸한 모습처럼 우리 인간도 사랑이 없는 삶은 생명 없는 욕심 안의 존재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애달프게 그리워하고 탄식하는 처절한 몸부림은 남겨진 자들의 몫이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산 이명박이나 박근혜를 잡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때 당시에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죽은 걸로 끝난 줄 알았지만 오히려 그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으로 인해서 도화상이 돼서 오늘의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원 홋카이도인가요? 거기 배경 도시가 오타루와 홋카이도? 네. 거기가 이제 인구가 한 12만 정도 되는데요. 제가 이번에 갔다 온 데, 여행 갔다 온 데입니다. 근데 이 오타루란 뜻이 모래가 많은 바닷가란 뜻인데요.
오타루 나이에서 따온 건데 이 도시가 19세기에 굉장히 발달했다 그래요. 이제 뭐 상업 도시로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이 삿포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제가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북한의 스케이트 선수 한피라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에는 전쟁 때 남쪽으로 내려온 한필성 오빠가 있었는데요. 북한이 1964년도에 동계올림픽 스케이팅 3000m에 이 한피라 선수가 참가를 합니다. 이게 삿포로에서 있었거든요. 그때 이 전화 통화를 하면서 전국의 전화 라디오로 생방송이 됐어요. 오빠 그러면서 울부짖으면서 지금도 그게 생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반대를 해서 만나지를 못하고 1990년도 삿포로에서 그 한피라 선수가 임원으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오빠하고 상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그 사진이 3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진인데 사실은 우리 이 분단의 비극이란 것이 이제는 우리가 빨리 남북 자유왕래도 좀 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전화 통화하고 만나기까지 19년이 걸렸네요. 예. 그때 정말 우리 국민들이 전부 울었어요. 그 한피라 선수가 오빠 하고 절규하면서 부른데 흐느끼면서 그 부름이 지금도 그 어렸을 때 들었던 음성이 지금도 쟁쟁해요. 그게 그거지. 영화의 그 대사처럼 오겐키 데스까잖아요. 전화로. 지금은 그래도 전화가 있고 뭐 인터넷이 있고 하다 보니까 특수한 상황인 거잖아요. 남북한 관계는. 하려면 얼마든지 가능해. 연락이 가능한 시대잖아요. 그게 이제 어떤 정치 군사적 관계가 시대적 흐름을 못 따라가는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지금 실제로 누군가를 만나고 싶거나 연락하고 싶으면 세계 어느 곳에서도 사실 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이게 참 웃기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감기가 악화돼서 아빠가 죽잖아요. 폐렴으로 간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감기가 사실 이제 만병의 원인이라 그러잖아요. 감기는 이제 순수 우리말로 하면 곧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어로는 이제 감모라 그러는데요. 일본어로는 이제 가제라고 합니다. 이 가제가 바람이란 뜻인데 옛날에 2차 대전 때 그 가미카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본의 전투기가 미국의 항공모함 그 굴뚝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자살 특공대라 그러죠. 네. 그래서 가미카제 특공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미카제라는 게 바로 이제 그 가미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제는 이제 바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신의 위력으로 일어난다는 바람이죠. 그래서 가미카제 특공대 그러면은 하늘의 창공에 바람을 가르고 미국의 항공모함 그 굴뚝 안으로 들어가서 자살을 감행하는 그러한 부대죠. 그래서 감기가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어서 65세 이상 된 분들은 독감 예방주사도 맞고 그러지만 감기를 걸리시면 안 됩니다. 감기가 걸리시면 저는 소금물로 해서 코로 넣어서 입으로 내면 완전 뚝입니다. 우리 PD님이 말씀하신 그 감기 예방법 있잖아요. 비타민C. 지금 그래서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시구나. 근데 감기하고 독감은 구분하셔야 돼요. 네. 굳이 말하자면. 감기는 감기고요. 독감은 증상이 감기랑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그걸 이제 플루 신종플루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근데 해년마다 변종돼서 나타나가지고 예상되는 독감을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예방주사를 맞히죠. 근데 그게 빗나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올해는 이런 독감이 유행할 거다라고 예방주사를 맞아요. 맞아요. 대부분 다 걸려드는데 거기에 비슷해요. 그게 빗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이 영화 속의 굉장히 명장면들은 설원이에서 있었던 그 장면들도 있지만 저는 할아버지가 그 손녀를 업고 아들을 감기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구급차가 오려면은 눈 때문에 1시간 이상이 걸린다 그러니까 내가 병원까지 가는 데는 38분, 40분이 안 걸린다. 그럼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손녀를 업고 막 뛰잖아요. 그 장면도 되게 멋있었어요. 그리고 가다가 바로 이렇게 엎어졌어, 설원이에서. 그래서 이 눈썹 위에 눈을 싣고 그리고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후지 이츠카는 살아나죠. 이츠키는 그 할아버지 역할을 했던 배우는 사노하라 카치유키. 1시간이 지나도 구급차는 오지 않아. 걷지 않아. 뛸 거야. 4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할아버지 집념으로 우리 손녀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주제가가 되게 멋있었어요. 그 피아노 음악 기억나시죠?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할 수가 없네. 내가 쳐드릴 수도 없고. 저는 이 러브렛에서 이 8월의 크리스마스하고 사랑과 영원하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흐름이? 저는 굉장히 그런 걸 느낀 게 죽은 사람이 산 사람 남은 자들과 같이 단절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관돼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속에서 보낼 사람은 또 보내야 되고, 그쵸?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제 단어만으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면 러브레터. 우리가 말하는 연애 편지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게 제목이 러브레터여서 그렇지 통상적인 연애의 러브레터는 아니에요. 사랑이 담겨 있는 편지라는 의미의 러브레터라고 보면 되겠지만 저는 연애 편지에 대해서만큼은 전 세계 1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춘기와 20대 한 초반 중반 군대에 있을 때까지를 통틀어서 연애 편지를 가장 많이 쓴 주위의 사람들 중 하나죠.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사귀던 그 대학교 꽉커플 여자친구의 편지를 거의 1000통 가까이 받았던. 정말요? 신화네. 900통에서 1000통이 좀 못 되는. 와. 근데 그거 군인들은 또 답장을 잘 못 해주잖아요. 여자들은 집착해서 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써야 되는 생각으로 이제 기계적으로 쓰는 거예요. 일주일에 거의 한 통씩 들어가게끔. 맞아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래갖고 주말이나 이런 애 정체가 되면 한꺼번에 편지가 막 4-5통씩 들어오고 막 이러는 경우가 꽤 있었고. 다 쓰잘데기 없습니다. 그러면 답장 안 오면 신경질 내니까 최소 일주일에 한 통은 답장해줘야 됐고요. 그게 나중에 어떻게 발전하는 줄 아세요? 전공도 그런 쪽에 관련이 있다고 하고 글도 좀 쓰는 것 같고 쫄병 때는 뭐 무슨 짓을 시키냐면 거참들이 지들 연애 편지를 대피를 시켜요.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한테 갈 연애 편지는 별로 없어. 근데 거참들 연애 편지를 답장해주는 걸 대피를 하게 되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용은 거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름만 그러니까 바꾸고. 이제 그런 여자들이 좋아할 만한 달달한 표현들이 자꾸 등장하는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막연하고 이런 부분들까지. 근데 그쪽에 전혀 소질이 없는 고참들 입장에서는 연애를 하는데 그 여자는 내가 연애하는 거예요. 고참들이 연애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한테 쓰고 싶었던 말을 거기에다가 쓰게 되는. 네.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국문학과 다니던 여학생이 저한테 이제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꼭 편지 말미에다가 박인환 씨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시를 고척해서 보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제대하고 직장에 다니면서 세종문화회관에서 서각 전시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박인환님의 세월이 가면이라는 이게 서각이 아주 우아하면서 멋있게 가로 한 35cm, 40cm 정도 되고 밑에 한 1m 20 돼가지고 쫙 걸려있는 너무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주고 사왔어요. 사왔는데 얼마를 줬느냐? 그때 월급이 43만 원이었어요. 네. 그거를 40만 원을 줬어요. 와. 그때는 카드도 없죠. 현금이었죠. 그래서 와이프한테는 얼마 줬냐? 그래서 3만 원 줬다 그랬어요. 어머. 세월이 가면 박인원. 지금 그 사람 이름은 40만 잊었지만 그의 눈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 밖 가로등 그늘의 밤을 잊지 못하지. 사랑은 가고 과거는 남는 것. 여기 이제 음악이 쫙 깔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오겐키 데스까? 그 오겐키 데스까 때문에 네. 저는 나중에 이거를 원어로 읽고 싶다. 그 생각을 해서 일본어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네. 근데 그 일본어 학원을 다니면서 일본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수업이 신촌에 있는 일명 학원이었는데 6개월 다녔는데 새벽 6시부터 8시까지 그러니까 출근하기 전에 하루에 2시간씩 주 5일을 꾸준히. 했어요. 예. 네. 그렇게 하니까 6개월이면은 그냥 생활 일본어가 되더라고요. 제가 군대 있을 때 그때 당시 그 외국어 대학 학장했던 박성원 씨라는 분이 지은 표준 일본어란 책이 있어요. 그 책을 1권, 2권을 사갖고 들어가서 군대에서 그걸 독파를 혼자 했어요. 그래갖고 군대를 제대해갖고 왜 이제 몇 달간 좀 여유가 있잖아요. 한전에 다닌 여자분을 알았는데 그분이 일본어를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3명이 그룹을 짜갖고 제가 일본어 강의를 또 개인 교습을 한 6개월간 했어요. 네. 그 이상은 더 묻지 마시고 거기까지만.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함께 했습니다. 스타일로 성격을 볼 수가 있다네. 빨리 먹는 사람, 천천히 먹는 사람, 먹을 때 소리 내는 사람, 먹기 전에 다 썰어놓는 사람, 한 가지 음식에만 집착하는 사람, 이것저것 섞어 먹는 사람,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 이게 그 성격이 드러난대요. 그 이야기 잠깐만 하고 이제 이슈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빨리 먹는 편이거든요. 네,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빨리 먹죠. 이거는 이제 먹고 사는 집이 바빠서 워낙에 이렇게 밥 먹는 시간을 줄이다 보니
빠르게 먹는 사람은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저도 빨리 먹는 거죠. 굉장히 빨리 먹죠.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가능한 멀티태스킹형? 맞는 것 같아요. 하하하. 좋아요. 천천히 먹는 사람. 딱 전데요. 음식의 맛을 하나하나 음미하며 먹기 때문에 순간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려 한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생각 없이 먹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중심적 성향에 고집이 세고 견고한 측면이 강하다. 빙고! 맞네. 저 고집이 센가요? 글쎄요. 잘 모르겠고. 다음에 먹을 때 소리 내는 사람. 우리 형님이 어렸을 때 소리 내고 먹다가 엄청 욕을 드신 다음부터는 밥 먹을 때 전혀 소리가 안 나잖아요.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직관적이면서도 직선적인 면모도 강하다. 주변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타인으로부터 경우 없거나 예외 없다는 소리도 듣는다. 그렇지. 이게 예술가형이네, 그죠? 다음에 먹기 전에 다 썰어놓는 사람. 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돈가스 같은 거 다 썰어놓거든요. 전략적이고 진취적인 성격이 강하다. 전략.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뭘 아낀다의 뜻이 아니고 전술 전략할 때 전략. 네, 큰 꿈이나 계획을 세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며 이건 맞는 것 같네요. 그 꿈이 성취될 미래를 학수고대한다. 이러한 성향 때문에 현재의 현실에서는 고군분투하는 성격이 강하다. 한 가지 음식에만 집착하는 사람. 융통성이 부족할 가능성이 크다. 업무에 있어서 과업 지향성일 가능성이 높고 체계적이고 세세해서 업무 집중도가 강한 반면 변화를 싫어하고 한 가지 길로만 가려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원들과 종종 문제를 겪기도 한다. 이것저것 섞어 먹는 사람. 자신의 인생에 있어 새로운 모험을 좋아하고 실험 정신이 강하다. 외향적인 성격 덕분에 친구들과 끈끈한 유대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책임감도 강하다. 근데 나는요, 한 가지 음식에 집착하는 경향도 있고요. 섞어 먹는 걸 좋아하기도 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지? 개판인 거죠. 그러면서 빨리 먹어 심지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완전 잡탕인 거죠. 왜 그 뷔페를 가면 그중에 비싸다는 거 다 먹고 오고 그런 성격이지만 나는 맛있다고 느끼는 거는 그걸 위주로 계속 먹는 성향이 좀 있어요. 저는 새로운 걸 한번 먹어보는 성향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실망을 하는 음식들이 많죠. 근데 마지막에 나온 이 유형은 제목만으로도 그 사람 성격이 나와.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 지적 호기심이 강하고 질문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 성격으로 풀이된다. 그들이 알고 싶어하고 그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다면 새로운 모험도 물불가리지 않고 감행하는 스타일이다. 좋게 표현해줬군요.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아닌가? 동감들 안 하시네. 저도 까다롭지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약간 좀 밥 먹는 것만 보면 약간 머슴과예요. 맞아요. 막 차려놓고 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되는 대로 배고프면 그냥 후다닥 먹고 맞아. 일하자 이런 과야. 맞아. 잡놈들이 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원래 노비 출신들이 선조가 노비였을 확률이 높은데 5분 안에 밥 먹는 거 끝내기 뭐 이런 거. 옛날에 그 고봉밥. 그렇죠. 남들한테 한 숟갈이라도 뺏기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되는. 노량진의 도시락과 라면이 최고의 반찬이에요. 그거 내가 증언할 수 있죠. 이제 예전에 시원하대. 그 녹음실 이제 빌려서 할던 시절에 항상 녹음이 끝나고 나면 라면과 김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렇지. 지금 새벽에 5시, 6시에. 근데 그때 그러니까 원래 머리 쓰고 말하는 게 굉장히 탄수화물 소모가 많은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 배가 고파.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한 거지. 그 시장을 반찬으로 해서 라면과 김밥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봤던 사건이에요. 의제로 안 올려놨었는데, 할 수밖에 없게 되는, 북한군 병사가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쪽에서 총격이 날라와서 수술은 뭐 잘 끝났다고는 하는데, 행사가 불투명한 정도의 이제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 병사가. 그런데, 경고 사격을 왜 안 했냐라든지 이런 논란들이 계속 생겨서 문재인 대통령이 총상 귀순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장에서 초병들이 조치를 잘했다는 유엔 사령부 평가가 있지만 교전 수칙을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되니까 한번 물어봤다 그래서 지금 이게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총이 날라오는데 왜 이쪽에는 안 쐈냐 이거죠. 일단 요지는. 근데 총을 쏘면 안 된다면서요. 근데 그게 간단치가 않아요. 좀 설명을 하면 일단 공동구역 내에서는 총을 못 쏘게 돼 있습니다. 양쪽 다. 그리고 총을 지참을 할 때 자동화기를 쉽게 말하면 지참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권총만 휴대하게 돼 있죠. 예, 그랬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논쟁이 아까 권 PD가 얘기한 논쟁이 이 총을 우리를 향해 쏜 게 아니고요. 자기 병사가 귀순하는 걸 막기 위해서 쐈단 말이죠. 이 논쟁이 이제 또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잘했냐 못했냐라는 논쟁이 지금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개인적인 견해로는 계속 얘기가 되겠지만 잘했다. 굉장히 국방부가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잘했다 이런 겁니다.
계속 이제 논쟁을 야당 중심의 이제 정북몰이 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공론화 시키는 건데, 그 다음에 이 교전과 관련한 명령도 우리 군한테 있지 않습니다. 유엔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저는 높게 평가한 게 뭐냐면 북한군 총탄에 맞는 북한군 병사를 장교가 포복으로 가서 구출하는 장면은 굉장히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규칙은 굉장히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봐도 대응을 잘했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JSA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과거에 군인들에게 내려진 이야기는요, 은신하라라는 게 첫 번째였고요. 현장으로부터 철수하라. 그러니까 요 철수해서 은신해라. 이게 첫 번째였다고 해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왜 대응 사격을 하지 않았냐?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교전 수칙에 나와 있지도 않고요. 여기는 군사분 개선이 아니에요. JSA는 판문점은 군사분 개선이 아니라 회담 장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교전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전을 하면 안 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보수 언론들에서 주장하는 게 처음 총성이 들리고 나서 16분 동안 우리나라는 뭐 했냐 군대가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총성이 들리고 나서 귀순한 병사를 16분 후에 구조하게 된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3시 15분에 총성이 들리고 JSA 한국군 경비 대대장인 권영환 중령이 54기인데 이 사람이 전방을 살피고 나서 이거 전쟁으로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판단이 뭐냐면 북한군에서 증원병력이 수십 명이 몰려오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고요. 여기에서 대응사격하면 전쟁이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이 중령이. 그랬고 처음 해안 조치가 우리 군인들을 권총 대신 KT소총과 방탄복, 방탄헬멧을 갖추게 하고 병력을 길목에 배치했대요. 그러니까 넘어오면 교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길목을 배치하고, 그리고 나서 감시 장비를 돌려보니까 그때서야 북한군 병사가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권중령이 부사관, 하사관들 중에서 2명을 데리고 직접 낮은 포복으로 가서 북한군 병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취임 한 달 뒤인 2014년 8월 초 추명호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불렀습니다. 이 전 원장은 추 전 국장에게 조윤선 정무수석에게 현금 500만 원씩, 신동철 정무비서관에게 현금 300만 원씩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허위 증빙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800만 원을 빼돌린 뒤 서울 중심부의 호텔 커피숍에서 당시 신동철 정무비서관을 만난 것으로 구속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추 전 국장은 신 전 비서관에게 앞으로 매달 드리겠다며 500만 원과 300만 원이 담긴 봉투를 잡지 사이에 끼워 건넸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전 수석은 7개월 동안 3,500만 원을 상납받았고 신 전 비서관은 같은 기간 2,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보좌하는 정무수석실에 뇌물을 주고 인사상 특혜를 기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스에서 격리팀장을 지냈던 최동영 씨. 이 전 대통령과 먼 친척이라는 그는 처음으로 JTBC에게 당시 다스의 상황과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습니다. 최 씨의 말은 다스의 전 핵심 관계자 A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인척인 B 씨 등 비슷한 시기에 근무했던 관계자들과 대부분 일치했습니다. 그는 지난 2008년 BBK 의혹을 수사했던 정호영 특검 조사 때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유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묻더라고요. 다스 누구 거냐, MB 맞느냐, 그 당시 대세가 아니라고 발뺌하는 그런 거였으니까 몰라요. 저는 다스 이명박이란 게 증거가 어딨냐고, 없잖아요. 다 아시면서 물어봐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모든 의사결정이 이명박이 했으니까. 김성호가 했지만은 김사장 회사도 아니고. 다스 직원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스 실소유주 누구냐 그러면 이명박이라고 그러지. 연말엔 이 전 대통령에게 따로 다스 경영 보고서를 올렸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또 보고하러 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으니까. 어디? 서울에. 예. 그냥 MB랑 그랬어요. 서울 간다 그러면 MB 만나는 거다.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 손익을 짜맞춰 해마다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십억 원의 돈이 사라졌다고도 말했습니다. 재고 조정을 통해 가지고 적게는 매년 10억부터
많게는 45, 50억까지 손익 조정을 했죠. 다스가. 그런데도 돈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는 경리팀인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최 씨는 10년 전엔 당시 새 대통령 당선이라는 분위기에 눌려 사실을 말할 엄두를 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쯤 검찰 소환 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았지만 두 차례 영장 기각 끝에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다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국정원법상 직권남용죄입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이미 구속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전략국장에게 자신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에 대한 동향과 감찰 내용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를 출입하던 국정원 직원들의 진술과 문건도 확보한 상태입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동향 파악 이후 작성한 문건이 우 전 수석에게 보고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검사 출신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추 전 국장에게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며 비슷한 시기에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약에 밥을 한 끼 먹을 수 있다면? 저는 명확합니다. 복직시켜주세요. 복직은 또 뭔 상관이야? 아, 거기서 또 민원을 집어넣고 그래요. 편하게 밥만 먹지. 그건 청탁인데. 밥 먹으면서 슬쩍 얘기해야죠. 기속말로. 혹시 애로 상황이 뭐예요? 뭐 이렇게.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로 인식기까지 받을 수 있다면. 오마이갓. 그러고 싶죠? 가고 싶다. 근데 그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뭐냐? 청와대가요. 평창올림픽 홍보 방법으로 올림픽 입장권 구매해서 그 인증샷을 공유를 하면 그중에 20명을 선정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을 먹고 인식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그 인기를 이용해서 평창올림픽에 좀 흥행을 좀 해볼까. 실제로 흥행이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그 올림픽 티켓이 매진됐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성공한 거예요. 티켓이 안 팔리면 불안한 거지.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연아가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정도를 제외하고 우리가 동계올림픽의 강국은 아니잖아요. 아, 하나 더 있구나. 쇼트트랙. 네, 그렇죠. 쇼트트랙하고 김연아 이 정도를 제외하고는 동계스포츠 강국이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은 적어. 평창올림픽이 열린다는 건 알아. 근데 직접 가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일환으로 20명을 초청해서 점심 식사할 수 있고 인식해 드리겠다. 오죽했으면 이런 이벤트를 걸겠어요. 아, 티켓 사있다. 그럴 줄 알았어. 예. 새날 운빨을 믿고 우리 새날의 청자님들 티켓 사가지고 인식해 받는 그런 영광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트 이름이 뭐죠? 헬로 평창이고요. 네이버에서 그냥 헬로 평창 검색하시거나 이게 지금 평창올림픽 홍보 사이트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 11월 14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 사이에 꼭 티켓을 사셔서 인증샷을 올리시고 그리고 12월 15일에 추첨을 합니다. 20명. 아, 이거 나도 탐나는데? 문재인 대통령하고 식사하면서 뭐 하시는 분이세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한다면 뭐라고 답해야 되지? 그냥 회사원입니다. 새가 날아든다 PD. 그런 이야기 안 해 나는. 팟캐스트의 문재인입니다. 아, 그거 괜찮네. 아이씨. 예매 사이트에 헬로 평창 들어가 보니까 괜찮아요. 금액도 컬링 4만 원, 스키 점프 12만 원, 6만 원, 프리스타일 스키 12만 원, 6만 원 이렇게 쭉 있고요. 피겨 스케이팅은 좀 비싸요. 15만 원부터 55만 원까지, 개회식은 150만 원부터 22만 원까지. 괜찮네요. 예지간한 것들은 뭐 몇만 원대로도 예매가 가능하니까. 역시 뭐 새날의 갑부. 명정님은 보기에는 괜찮군요. 저는 개회식을 좀 가볼까. 150만 원 뭐 갈만하네요. 그 정도 가지고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시계를 받는데, 시계는 둘째야. 대통령과 밥을 먹는데 150만 원 정도 투자했지 뭐. 저는 그니까 사실은 전 정부가 이거를 했는데. 전 정부가 했죠. 근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초기 임기에 바로 이제 이 평창올림픽 성공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이제 의무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좀 저희가 화가 나는 게 좀 있어요. 지난 새누리당이 이명박, 또 박근혜, 그다음에 나경원, 이건희 온갖 잡스러운 것들이 평창올림픽에 대해서 홍보대사로 선정돼서 그렇지. 온갖 홍보를 해대고 결국 표를 25%가 밖에 못 팔았다는 겁니다. 현 정부가
고스란히 그 부담을 지금 갖고 아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만약에 30% 정도 지금 현 정부 들어와서 지금 티켓이 판매됐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70% 정도까지 올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적폐청산하기도 바쁜데 이 뒤티닥거리 하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거 한번 하자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겁니다. 저는 굉장히 안쓰럽고요. 그러면 강원도 사람이 우리 문재인 잘한다, 더불어민주당 잘한다 표를 또 이쪽에 줄 것인가? 저는 여기에 또 의문을 던집니다. 그렇지만 현 정부가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현 정부의 성과이기 때문에 표를 사야 된다는 맞다. 그런데 향후에는 제발 정치인들, 지자체장들 있잖아요. 일 좀 저지르지 마십시오. 지금 스포츠 관련해서요. 온갖 그 빚을 떠안아서요. 그 시설 다 하고요. 나중에 본전도 못 빼요. 인천이 그런 식이었잖아요. 제발 좀 그러지 말고요. 이제는 좀 허황된 꿈 좀 꾸지 마라. 이게 국가 낭비고 이게 스포츠를 한번 보세요. 누구나 돈을 안 들여도 가난한 사람도 가서 봐야 되는데 몇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하면 부자들만 가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하려면 대승적으로 좀 해달라. 지역에 평창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볼까요? 평창 나중에 유지 못하면 그 돈 안 준다고 또 중앙정부에 싸우고 집회하고 할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이 들어가면 그게 재생산이 되나요? 다 어디로 들어가죠? 대기업 손에 들어가요. 알펜시아가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고. 제발 제가 현 정부 이걸로 마지막으로 똥 닦으시고요. 지자체장들 자기 임기 그 몇 년 때 SOC 업적 올린다고 헛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제발. 적정하게 지자체의 능력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스포츠 이벤트, 국제 대형 이벤트는 사실은 왜 일본이나 한국 쪽으로 많이 오는 줄 아세요? 유명한 그 유럽 선진국 같은 데는 안 해요, 그런 거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한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평창 올림픽만 해도 이명박 정도에서 자기들이 이제 치적 사업 같은 걸로 이제 유치는 했는데 결국에는 이 마무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또 마무리 이것까지. 이왕 하는 거면 잘했으면 좋겠고요. 뭐 우리는 이제 평창 올림픽의 성공보다는 속내는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 생각을 해봤어.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과 식사는 의미 있는 청와대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독도새우는 꼭 나와야 된다. 네, 이거 조건이다. 좀 보고 싶다. 저는 김정숙 여사가 직접 담근 그 곶감. 예. 전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내일부터 1인실에 들어가야 돼요. 20명 너무 작아요. 진짜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이거? 20대 1로 밥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1대 1이 아니라. 그래도 그럼 한 세 차례 대통령께서 식판을 들고 이렇게 테이블마다 돌아다니면서 세 차례 하면 되죠. 왜 이렇게 거기요.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늘려라 좀 60명이나 100명. 소문을 들어보니까 청와대 구내식당 반찬이 별거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만찬이 돼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다. 만찬이 돼야 된다. 구내식당 가가지고 먹는 식판을 나눠 먹는 몇천 원짜리 밥. 그런 식사, 그것도 괜찮아. 나쁘진 않아. 우리가 못 먹는 시대는 아니니까. 근데 당신들은 다 지금 시계가 탐나서 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지금 같이 밥 먹는 게 탐나지. 라고 얘기하고 시계가 탐난다라고 쓰고. 그리고 인증샷. 청와대에서는 핸드폰으로 촬영을 못 한다던데. 촬영 금지 구역이라. 예, 거기는 애지간하면 못 합니다. 제가 볼 때 촬영팀이 찍어서 보내와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요. 2만 원부터 있어요. 입장권이. 그러니까 부담 없으니까 우리 비인기 종목이 싸거든요. 인기 종목은 굳이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만석돼요. 인기 종목은. 비인기 종목으로 해서 우리가 좀 새날 애청자들이 20명이 전부 새날 애청자. 이거 재밌겠는데? 괜찮네요.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보도에 의하면은 밥 먹는